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김하늘 관세사이고요. 현재 MP 관세사무소라고 대표 관세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설명회는 2021년도 2차 모의고사 합격 전략 설명회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핵심 대상이 초시생들이죠. 초시생들 이제 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면은 합격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관세사 2차 시험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5개월 합격 전략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 관세사 2차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때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개월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합격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총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사 2차 시험 준비에 대한 소목차입니다. 자, 5개월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5개월간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5개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니고 수험생에 대한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 절대 공부 시간은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5개월간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주변 환경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험 생활에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변 환경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책상을 정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제일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죠. 예, 약속, 그리고 경조사, 뭐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는 것들,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단지 공부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잡생각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 한계점을 잘 인지를 하시고 최대한으로 내가 잡생각이 안 들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환경을 정리해서 자신이 그런 환경에 따라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따라서 최대한 단순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합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핸드폰을 안 쓰지는 않았어요. 안 쓰지는 않았는데 한 달 가까이 꺼놓는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켜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핸드폰이라는 것을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디 연락할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슬럼프에 빠져도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돌아가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수험생들이 각자만의 독특한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을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참조한 공부 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신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 느끼지 못하는 와중에 자아성찰을 함으로써 자기가 공부를 그 방식대로 따라감으로써 어떠한 오류가 생겼는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 건지, 어떤 게 왜 암기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습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내가 책 읽고 외우고 책 읽고 외우고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루의 끝 또는 주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번에는 집중이 어떻게 됐고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정리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과목 중에서 어떤 파트가 잘 안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 파트가 왜 안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아 성찰을 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그 수정할 내용을 점차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의 통제입니다. 감정의 통제. 자, 슬럼프 그리고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과소한 공부 시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변명, 그리고 우발적으로 어떤 공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불참석한다든지 등은 자신의 감정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규칙적인 패턴은 결국은 이런 감정적인 거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거죠. 그런 것들은 합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결과적으로 가져와요. 자,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나의 공부 원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공부 시간이에요. 과다하거나 과소한 공부 시간. 내가 오늘은 공부가 너무 잘 되니까 오늘은 한 12시간, 13시간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13시간, 12시간을 하게 된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오늘 공부를 안 되니까 5시간만 하자. 여기서 그만두자. 앞으로 1시간만 더 하자. 라는 감정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감정을 스스로 통제를 하고 굉장히 플랫하게 스케줄을 짜셔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는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슬럼프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10시간씩 한 달 동안만 한다고 하더라도 슬럼프가 안 오진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 통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슬럼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그 슬럼프가 오는 시간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업그레이드의 양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부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슬럼프를 대비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슬럼프가 오게 됐을 때 공부에 대한 의지가 확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에 대해서 느슨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공부를 덜 하게 되는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5개월간 40가지 이거는 전부 결국은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거죠. 자, 모의고사 활용입니다.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가 첫 번째인데요. 모의고사는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해야만 실전에서 오는 압박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반대로 말하면은 연습은 이런 말이 있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습을 할 때 항상 실전의 그런 압박감 속에 자신을 밀어 넣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실전에 가서 그런 압박감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의 문제가 단순 기술형이에요.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 그런 경우 어떤 수험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모의고사를 보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실전이다.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대해 주셔야지 이 훈련은 모의고사에서밖에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므로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는 실전처럼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의 수정입니다. 모범 답안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출제자인 강사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되는 건데 그 문제를 보고 타 강사 또는 다른 수험생들은 그 모범 답안보다 더 발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 모범 답안에서 빼야 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모범 답안은 답안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암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해서 자신의 자료를 수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수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조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차의 구성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의는 어떻게 구성을 했구나. 자, 의의를 구성할 때는 법 외적인 것을 끌고 올 수도 있고 또는 각 조문의 1항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라는 것을 물어봤으면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의의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의의를 구성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한 구성이죠. 즉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목적으로 쓰시고 필요한 내용이 뭐 한두 줄 이 정도밖에는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법령에 있는 내용일 테니까요. 예,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해서 단권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평입니다.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다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은 모범 답안의 내용이 대부분 다 어디 있습니까?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일정한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죠. 그죠? 따라서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었구나. 이 내용이었구나. 굳이 강평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강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강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령의 내용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법령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냈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것이다. 단순 기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핵심을 파악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조그마한 사례 문제라든지 비교 문제라든지 어떤 조문들을 끌어모으는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고 강평을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조문의 개념은 이건데 출제자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공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절대 공부 시간에 추가적으로 몇 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공부 시간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몇 회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수의 공부 시간을 다수라는 것은 여러
일반적인 공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몇 회도 그랬느냐. 이런 것들을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왜? 자신이 불확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5시간만 하면 되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보니까 10시간을 공부를 해. 그러면은 그만큼 5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좀 불안한데? 이러한 불확실에 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의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순 공부 시간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하루에 주중 하루를 정비 시간으로 잡는다라는 것을 기준을 삼고 나는 좀 부족하니까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나는 좀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이것보다는 약간 적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놓은 게 절대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중 하루를 정비 시간으로 잡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의고사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정되는 거죠. 모의고사를 들으시면은 주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본 날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이 다 빠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모범답안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날 그 모의고사 내용하고 내 답안지 내용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또는 첨삭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정비 시간으로 하루 정도는 잡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순 공부 시간. 순 공부 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책 딱 필 때부터 여러분들 스탑워치 많이 사용하시니까 스탑워치로 재서 책 덮고 쉬는 시간 그러면은 스탑워치 멈추고 이런 식으로 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한두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쉬는 시간. 3시간, 4시간 물론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0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10분 동안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쉰다는 것의 의미는 나가서 뭐 조금 걷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쉬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쉬는 시간 동안 난 책을 안 보고 필기구를 들지 않는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어떤 거, 지금 내가 50분 동안 어떤 걸 공부했지? 라고 다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든지 눈앞에 아무것도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뭐 신체적으로도 돌아다니시면은 좀 더 활력이 돌겠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시고 뭐 초등학교 가거나 뭐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 스케줄을 따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답안 작성 방법. 첫 번째는 답안 작성 유의사항이고요. 이 유의사항은 답안지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쓰여 있는 답안지 유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형의 파악인데 이 문제 유형의 파악이죠. 문제 유형의 파악은 관세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관세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들에도 역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차의 구성. 목차의 구성은 HS 코드하고 관세평가 이렇게 두 가지 빼고 무역실무하고 관세법 이렇게는 목차 구성이 비슷하게 가고요. 그리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문제 파악, 그죠? 근거 법령, 그 다음에 판단.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정형화된 형식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HS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죠? HS 코드는 그냥 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50점짜리 문제에서는 목차를 주어주기도 하고 관세법처럼 목차를 주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류만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단수 기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은요.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은 첫 번째,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하시면은 채점하지 않는다. 채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인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계산 과정, 답 단위, 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이 물어보세요. 네 번째,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전체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X자 표시로 그 범위만큼을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겠으나 다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건지는 표시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한 문제가 끝나면 끝이라고 쓰고 답안지 작성이 종료되면은 이하 여백이라고 쓰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종료시 때 답안지 걷어가려고 그러는데 걷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걷어가지 않고 그냥 채점을 안 해버리죠. 그쵸? 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유형 파악입니다. 유형 파악. 관세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첫 번째, 몇 가지를 쓰시오. 가산세 부과 사유 10가지를 쓰시오. 이번에 나왔던 문제죠. 2020년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50점짜리 일부 또는 10점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대부분은 사유와 대상의 종류에 대해서 쓰는 문제이다. 사유와 대상의 종류. 자, 대상의 종류, 사유 이런 것들은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감면 사유 이러한 사유 등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면과 관련됐으면 감면 신청 시 기재해야 될 사항 몇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 목록 또는 사유에 대해서 주로 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0년도에 나온 거 외에는 그 전까지는 단 한 문제 나왔습니다. 쓰시오라는 문제는.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나오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너무. 예. 이거는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 주관식 문제가 되니까, 단답식 주관식 문제가 되니까. 자, 두 번째, 뭐뭐를 기술하시오. 자, 주로 10점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간혹 50점 문제의 일부로도 기출이 됩니다. 근데 50점짜리 문제 일부로 기출되는 경우는 주로 설명하시오라는 것 다음에 논하시오라고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설명하시오라는 게 50점짜리 기출문제 일부로 더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술하시오는 주로 10점짜리 문제에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월별납부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1차원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오라고 표현을 잘 하지는 않죠. 자, 세 번째, 뭐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절차를 포함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나 의의,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장단점
이런 것들도 기술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그 답안 양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겠죠. 법령 외에 내가 의의라든지 아니면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해야 된다고 인지를 해야 되니까요. 자, 무엇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 논하시오라는 문제는 50점짜리 문제로 나오고요. 50점짜리 문제에서 단순히 뭐 불복 절차 제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어떠한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그중 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설을 붙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결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법령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령의 내용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썰을 푼다기보다는 최대한 법령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적을 수 있도록만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기해야 될 것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딱 결단을 내려서 여기까지만 내가 적겠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시간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그런 훈련도 항상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교 문제입니다.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A와 B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또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가장 베스트한 답안은 A하고 B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또는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물어봤으면은 A를 기준으로 목차를 잡고 후단에 그러나 뭐 다만 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써주시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공통점 차이점을 별도로 나눠서 쓰게 되면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차이점 네 가지가 생각나서 네 가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공통점 목차로 넘어가야지. 근데 쓰다가 갑자기 차이점이 생각났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이에다가 다시 삽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B를 잡든지 A를 잡든지 하나를 기준으로 목차를 잡아서 쭉 써내려가면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 자, 사례형 문제는 1장, 2장, 5장, 9장, 11장에서 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출된 게 2장하고 9장을 합쳐가지고 9장이란다. 2장하고 11장을 합쳐서 사례형 문제로 많이 내게 되죠. 납세와 관련된 내용, 납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사례형으로 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뭐 A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식으로 연계형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벌칙 적용에 대한 내용 이 줄을 이루게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5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과세 처분을 행정청으로부터 받았다. 과세관청에서 과세 처분을 했다. 근데 이 과세관청이 A가 납세자고 자, B가 과세관청이다. 처분을 했다.
그럼 이 납세자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B는 이런 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 통지를 했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하면서 쭉쭉 불복 절차까지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장, 2장, 5장, 9장, 11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은 내용이 많다. 자, 이러한 사령 문제는 답안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상황 판단에 대한 내용도 써야 되고 결론에 대한 내용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파악 그리고 판단에 중심을 두시고요. 그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거 규정을 언급하고 라고 하지 기술하고 라고 쓰지 않았으면은 그 근거 규정은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세 페이지는 금방금방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목차 구성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생각이 안 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키워드를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겠고, 자, 문제에서 언급된 모든 부분을 활용하여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 숫자, 가로 숫자, 동그라미 숫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목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10점짜리 문제는 로마자를 뺀 나머지 소목차부터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간 합격 전략. 단기간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시생들 이제 뭐 회독수가 한 뭐 5회독, 6회독 이 정도 됐을 때에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고요. 첫 번째 내용은 포기입니다. 포기.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할 때 이 단기간 동안 관세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암기하고 숙지해서 답안에다가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챙길 거는 챙기고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되겠어요. 지엽적인 내용이 2020년도에 기출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엽적인 문제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왜? 내가 메인도 모르는데 그런 지엽적인 내용까지 신경을 쓴다? 남들보다 배는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투자한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 2장에서는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과세 절차와 관련된 내용, 체납 처분과 관련된 내용,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 환급과 관련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기출 예상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모의고사 문제 말고 추가적으로 기출이 강하게 예상되는 문제를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들만 중심으로 학습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게 되죠. 자, 계획 수립. 매주에 하루씩은 취약 과목이나 파트를 분석하고 차주의 공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차는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목차를 하루 동안 한번 관세법이면 관세법, 뭐 평가, 암기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목차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앞글자를 따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앞글자를 따든가 아니면 도식화를 해보든가 해보면은 이 중에서 기억이 잘 나는 게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고 기억이 좀 덜 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셔서 내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내가 왜 기억이 좀 덜 나는지, 이거는 왜 기억이 잘 나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주 공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공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쭉쭉 다시 읽어버린다. 강단이 없는 거죠. 강단이 없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취약 과목은 계속 취약하게 되는 거고요.
강한 쪽은 계속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르게 해야지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계획 수립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 자, 세 번째는 단권화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령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무시하지 마시고 단권화를 꼭 시켜서 답안지에다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뭐 강평을 듣거나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해가 아니고 집에 가서 내가 백지에다가 그 수업 내용을 한번 그 뭐 도식화를 해보게 되면은 안 나와요. 그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도식화를 해보면서 목차를 구성해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고를 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야지 그제서야 완벽한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생략해버리면은 그냥 수업 시간 때는 알고 책 보면 알고 덮으면 모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공부 루틴입니다. 공부 루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면은 암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됐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또는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면 암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순서는 목차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키워드, 그 다음 내용 순으로 하시는데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까지만 암기 범위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역 실무는 범위가 너무 넓죠. 협약만 몇 개고 관련 법령만 몇 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까지만 암기를 한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썰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100%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100%. 고시까지는 100% 암기가 된 상태에서 사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자, HS 코드는? HS 코드는 한 80%? 나머지 20%는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는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은 한 60%, 무역실무는 한 40%, 나머지는 이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포기를 먼저 해서 범위 설정하시고 그 다음 계획 수립을 해서 자기 취약 과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과목이 관세법이죠. 초기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관세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관세법 같은 경우는 각 조문끼리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파악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 당연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암기가 어느 정도 되고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문들의 관계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눈에 띄기 시작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져요. 내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는 이 조문을 같이 붙였지? 이렇게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이런 연관관계를 다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 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과목으로 전락이 되는 게 관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부분,
뭐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해당 조문을 언급하는 방식. 이번에 나온 게 이 간접적으로 해당 조문을 언급한 거죠.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부과 사유는 별도로 모아놓은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평소에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 암기 분량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HS 코드가 가장 많겠지만은 그 양 대비 암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깊은 이해도 요구가 되죠. 따라서 학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법, 그리고 통관 절차법. 자, 1, 2, 3, 4장, 그리고 9장. 이거가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고 각 장별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세법과 통관 절차법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 목차 키워드 내용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6가지 유형이 있었죠. 자, 6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므로 문제의 유형,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토대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 기술형 문제, 월별 납부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거, 거기서 무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는 빨리빨리 쓰시고 그 외의 문제들, 얘 왜 가산세하고 뭐 이 과태료하고 왜 묶어놨지? 뭐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한 내용 외의 규정들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간략히 언급해서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급특례법인데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는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양이 적다고 우습게 보았지만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고시처럼 생겼어요. 거의다가 그 실무적인 절차를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고시같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환급특례법인데 아무래도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해주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좀 실무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S 코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 범위 경계가 뚜렷합니다. 뚜렷하다는 것은 1류부터 97류까지가 뚜렷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관세법은 그러지 않죠. 1장, 2장, 뭐 1절, 2절 굉장히 다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근데 1류부터 97류까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파트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부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시작은 매우 어려우나 관세법하고는 다르죠.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암기가 매우 중요한데 암기식은 필수입니다. 암기식은 필수이며 암기식에만 기대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은 암기식에 기대 있죠. HS 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 자, 처음에 시작은 강의 듣고 암기하고, 자, 강의 듣고 암기하고 여기에서 저는 첫 강의 때 이해력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다음 암기를 한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때. 암기가 된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관세율표 및 상품학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2번씩 들었던 그런 과목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답안지 작성입니다. 자, 짧은 지문이 자주 등장하죠. 짧은 지문. 몇 호 쓰시오. 뭐 몇 개, 한 5개 정해놓고 몇 호용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답안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답안의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건 시간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 자체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썰을 풀 수가 없는 과목이 이 HS 코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설서를 보충해서 내가 아는 거에서 최대한 점수를 획득하려는 그런 시도가 그런 시도를 한 경우가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입니다. 평가. 자, WTO 관세평가 협정을 기초로 규정된 관세법 등 국내 법령을 법원으로 하고 있죠. 타 과목에 비해서 암기 분량이 비교적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어요. 근데 매우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죠.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따라서 사례 판단형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범위에 대한 암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사례형,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매우 긴 문제로 출제가 되므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내가 얼마나 잘 암기가 되어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근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암기된 내용을, 이게 뭐 뇌라고 하면은 암기된 내용을 떠올리는데 뇌의 한 50%를 쓴다. 점유율을 한 50% 쓴다. 그럼 내가 50%의 나머지 점유율로만 그 상황 파악을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암기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나머지 95%를 전부 다 이 상황 파악을 하는 데에 돌려야 되겠죠. 예.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암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문도 거의 한 페이지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세평가를 공부할 때 객관식처럼 공부했어요. 객관식처럼 공부한다는 게 뭐냐? 문제 1번이 있으면 문제 1번을 보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만 떠오르고,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근거 규정만 떠올리고 여기 대해서 결론,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한 5분에 한 문제씩 문제 파악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답안지 작성. 뭐 쟁점 파악, 근거 조항, 판단,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정형화된 틀 안에서 구성을 해 놓으시면은 이 계산형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정형화시킨 목차가 중요하다. 자, 무역실무. 관련 법규가 하나가 아니죠. 그죠? 국제협약, 국제협약, 그리고 규칙이 혼재된 과목으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학습 방법은 조문의 암기보다는 목차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신 대로 썰을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암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찾아보시기보다는 강사가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만 단권화를 시켜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깊이 있는 공부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역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무역법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급특례법처럼 절차법이에요. 대부분이 다 절차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하셔야 되겠고, 이 암기 위주로 한다는 것은 암기식을, 그리고 암기 범위 이만 설정을 해두시고, 여기 굉장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한 3일만 지나면은 뭐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것으로 설명회는 한번 마쳤고요. 마쳤고 어떤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